전쟁은 더 이상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효율성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5위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나 러시아를 추월하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지금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강력한 방위 체계와 독창적인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라고 말하는 나토의 군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드릭입니다. 나토에서 세계 군사 분사력을 분석하며 한가롭게 커피를 마시던 그때 러우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 러시아가 금방 끝내겠구나.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가 22위의 우크라이나에게 진땀을 빼고 북한의 도움을 요청하게 될 줄은요. 얼마 전 제 동료 중 한 명이 말하더군요. 러시아가 북한의 지원을 요청했다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러시아의 빠른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병력도 많고 무기도 많고 거대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 진행될수록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전투 의지도 약하고 탄약은 부족하고 장비는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의 고가 장비를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전쟁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력 순위는 이제 다 필요 없겠군.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군사력 평가 방식은 병력 규모와 장비 숫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러시아처럼 병력이 많고 전차가 많은 나라가 상위에 랭크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뭐랍니까? 물론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훨씬 적은 자원으로도 잘 싸우고 있었습니다. 병력 수와 무기 숫자가 이렇게 무의미할 수 있나? 저는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국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문했던 나라였고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5위에 올라있는 나라였죠. 러시아 사례를 보고 나니 그 숫자가 뭔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평가인가?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가 예전에 국방부의 초청으로 방문했던 나라였고 그때의 경험은 정말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병력도 강했고 장비도 뛰어났지만 단순히 수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세계 군사력 순위는 병력의 규모나 무기 숫자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숫자가 압도적인 나라들이 상위에 랭크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숫자가 현대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득 한국이 그런 전통적인 평가 방식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이 보유한 무기들을 떠올려봤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정확도와 파괴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인데 평가 항목에서는 그저 미사일 수량으로만 집계되죠. 그런데 미사일이 몇 개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방으로 목표를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그걸 한국은 해냅니다. 이게 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걸까요? 또 하나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전으로 그 성능을 증명한 무기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 K9 자주포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는데 솔직히 전차보다는 탱크 같은 자주포라는 인상이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존 평가 방식은 몇 대 가지고 있느냐, 만 따지니까 이런 질적 우위가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군사력에서 가장 놀라운 건 첨단 기술력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구매해 사용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군사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KF-21 보라매 프로젝트는 한국이 항공기술의 독립을 이루고 있다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적 진보가 평가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이토록 집착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장비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병사들, 아니 한국 사람들 자체가 뭔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자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군인들과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조상들이 나라를 지켜왔듯이 우리도 지킬 겁니다. 이 한마디는 모든 것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이를 남용하지 않고 방어와 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나라입니다. 이 철학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사력 평가 시스템은 이런 철학적 측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졌느냐만 따지고 있으니 한국처럼 질적 우위와 첨단 기술을 갖춘 나라들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국의 군사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저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5위는 과소평가야. 한국은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해. 하지만 그 이유를 증명하려면 기존 평가 방식 자체를 바꿔야 했습니다. 기술력, 병사의 훈련도, 그리고 전략적 억제력 같은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그게 현대 전쟁에 더 적합하니까요.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나토의 공식 초청 일정으로 한국 국방부를 찾은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이런 생각뿐이었죠. 또 하나의 군사 강국 방문. 이번엔 뭐가 다를까? 그런데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제 모든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한국의 병역 제도였습니다. 모든 한국 남성이 일정 기간 동안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무라는 단어로 그들의 현실을 이해했다면 저는 큰 오산을 한 셈이었습니다. 제가 한국군 훈련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 있던 병사들은 단순히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전사처럼 보였습니다. 사격 훈련장에서 그들의 집중력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했고 사격 후 실탄 결과를 보고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총을 좀 다룰 줄 아는 편인데 한국 병사들이 보여준 숙련도는 솔직히 제 자존심을 살짝 건드릴 정도였습니다. 훈련소 옆에서 실제로 예비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역한 지 몇 년이 지난 사람들인데도 사격 실력이며 체력은 현역과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정확했고 실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예비군은 드론 조종 훈련까지 받으며 최신 전술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단순히 상징적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읽힌 표정은 단순히 훈련을 마쳐야 하는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훈련의 필요성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에서 한국군이 단순히 체계적으로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니라 정신적 단결력과 사명감으로 무장된 특별한 집단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제가 만난 한 병사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그냥 군인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바로 투입될 준비가 된 예비 전투 병력이죠. 한국에서는 누구나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에겐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철학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전역 후에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국가적 위기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효율성 면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한국은 48시간 이내에 50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전투 가능 상태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력의 규모뿐 아니라 숙련도와 기술적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로만 평가되는 군사력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한국군의 훈련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육군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는 가상현실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전투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실시간으로 피격 여부를 모니터링하며 전투 중 실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훈련 방식은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훈련을 넘어서 병사들이 스스로 상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군사력을 직접 본 이후 단순히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으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군사 체계를 가진 나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의 군사력은 병력 규모와 무기, 숫자 같은 전통적인 평가 기준을 넘어 질적인 우위와 정신적 강점으로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방문에서 얻은 모든 경험 중 가장 잊히지 않는 건 한국 군인들의 태도였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체계와 장비도 훌륭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강한 정신력과 조국에 대한 자부심은 제가 이전에 본 어떤 군대와도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 세계 군대를 다니며 훈련받은 병사를 본 적은 많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이런 결연한 의지를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훈련 중 쉬는 시간에 병사들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병사가 농담 섞인 말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군대 갈 준비를 하며 자라요. 군대 언제 가냐는 질문은 거의 유치원 때부터 듣기 시작하니까요. 모두가 웃었지만 그 말 속엔 어떤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군 복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과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흥미로웠던 점은 한국 군인들이 보여준 독특한 팀워크와 연대감이었습니다. 훈련 도중 한 병사가 실수를 하면 나머지 병사들이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군인들의 정신력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답은 바로 그들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외세 침략 속에서도 끝까지 싸워 살아남은 나라입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저항과 생존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현대 한국군의 정체성과 철학에 깊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훈련 방식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훈련은 단순히 체력을 기르고 무기를 다루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병사들에게 전쟁의 역사와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왜 싸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평화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하지만 그 강함을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이전에 방문했던 많은 군사 강대국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병력이나 장비의 양으로 자신들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했지만 한국군은 왜 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강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군대였습니다. 저는 한국 국방부에서 고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군이 가진 특이한 철학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절대로 위협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이 말은 한국군의 철학을 완벽히 요약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침략이나 정복의 수단으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서 비롯된 깊은 철학적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철학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답은 한국군의 첨단 기술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기술과 전략을 결합해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군사 체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현무 미사일 시리즈는 단순히 파괴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아니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에 최적화된 방위 수단입니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인접한 위협 속에서 장거리와 단거리, 그리고 정밀 타격 능력을 결합한 미사일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단순히 공격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억지력을 상징합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죠. 또한 한국의 방위 산업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방식으로 발전해왔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고통을 직접 경험한 국가로서 효율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무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K9 자주포와 K2 전차입니다. K9은 이미 여러 전장에서 그 성능을 입증하며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았고 K2는 세계 최고의 전차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들이 단순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국군의 철학은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라 실제 방위 환경에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발휘하는 무기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탄했던 것은 한국군이 미래 전쟁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였습니다. 한국군은 드론, AI, 사이버전, 그리고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기술을 군사 전략에 통합하는 데 이미 앞서 있었습니다.
제가 본 훈련에서는 병사들이 단순히 기존의 전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적과 전투를 시뮬레이션하며 실시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한국군의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였습니다. 제가 한국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은 항상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훈련 도중의 대사가 아니라 한국군이 가진 철학과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란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억지력과 방어력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모든 병사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이런 철학이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민간과 군사의 연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민간 기술을 군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LG의 통신기술, 현대의 로봇공학은 군사기술로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일부는 이미 군사 분야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한국군을 단순한 전통적 군사 강대국과 구별되게 만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러우 전쟁의 한복판에서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순간은 전투 드론을 조종하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의 활약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고가 장비들이 그들의 손끝에서 조종된 드론 한 대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갔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현실이야? 드론 하나로 러시아 전차가 박살난다고. 더 흥미로웠던 건 이 드론 조종사들이 대부분 군사적 배경이 없는 평범한 젊은이들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IT 회사에서 일하던 기술자였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 전에는 드론을 장난감처럼 다뤘던 사람들일 뿐이었지만 전쟁이 시작되자 그 장난감이 현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무기로 변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래 전쟁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전쟁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이었습니다. 병력의 숫자와 무기의 크기가 전쟁의 결과를 좌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 정보, 그리고 그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의 역량이 승패를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IT 강국이자 e스포츠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어릴 때부터 게임과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며 이들이 가진 잠재력은 단순히 여가를 넘어 현대 전쟁 기술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드론 훈련을 받고 있던 병사들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드론 조종사들과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병사들은 단순히 드론을 조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술적 사고와 결합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전략을 세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잠재력과 젊은 세대의 역량이 결합될 때 한국이 미래 전쟁의 선도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이미 삼성, LG, 현대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이 방위산업에 필요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기업들이 가진 5G, 반도체, AI 기술은 단순히 민간 시장에서의 성공을 넘어 군사 기술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 기술들을 활용해 미래 전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본 드론의 활약을 통해 저는 기술이 군사력 평가의 핵심 요소가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병력의 숫자나 장비의 크기로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e스포츠와 IT 기술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들로 이는 곧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드론 조종, 사이버전, 그리고 AI 기반 전술 운영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특성은 그들만의 독창적인 강점이었으며 이는 기존 군사 강국들조차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가지 명확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병력 규모와 무기 숫자는 더 이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지 못한다. 대신 기술력, 정보 활용 능력, 그리고 이를 최적화할 수 있는 인재가 중요합니다. 한국은 이 모든 요소를 완벽히 갖춘 나라입니다. 저는 러우 전쟁에서 본 광경과 한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며 한국이 미래 전쟁의 선도국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의 중심지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방위산업 관계자들은 한 가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무기를 수입해서 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이 한마디에 한국이 가진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선 한국이 가진 반도체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대의 모든 첨단 무기는 반도체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미사일, 전투기, 드론, 심지어 군 통신 시스템까지 반도체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만든 반도체는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이 아니라 현대 전쟁의 핵심 자원입니다. 한국의 통신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5G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한 나라이고 현재는 6G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쟁에서는 통신 속도와 안정성이 전투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드론, 자율무기, 사이버전은 모두 초고속 통신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제가 한국군 훈련장에서 본 드론 조종 훈련에서도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데이터가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한국은 그 역할을 훨씬 더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사이버전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사이버 공격 위협 속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사이버전은 현대 전쟁에서 물리적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방어 능력은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인 사이버 전술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위산업 관계자에게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이 사이버전을 통해 적군의 드론을 역으로 조종할 수 있는가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하지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은 기존 군사력 평가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양에서만 강한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력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세계 군사력 평가 방식은 병력의 수, 무기의 양, 국방비 같은 전통적 요소에 크게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병력이 100만 명이면 그게 곧 강하다는 평가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 방식으로는 한국의 독특한 강점, 즉 효율성, 기술력, 그리고 전략적 대응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며 그들의 전투 준비 태세와 기술을 직접 봤기에 그 순위가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한 이후 나토 내부 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군사력 순위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병력과 장비의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술력, 동원체계, 전략적 억지력 같은 요소를 더 반영해야 합니다. 그 당시 동료들은 제 의견에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한번 러우 전쟁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기술과 효율성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한국이 단순히 세계 군사력 5위라는 순위를 넘어 인도나 러시아를 추월하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평가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처럼 첨단 기술과 독창적인 전략을 가진 나라들이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에서 세계 군사력과 국제 안보를 분석하는 제 업무에서 한국은 항상 흥미로운 국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반도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그리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한국은 단순한 군사 강국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러우 전쟁과 같은 현대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나토에게 파트너 이상의 파트너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나토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단순히 북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중요한 요인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한국이 가진 첨단 기술력과 전략적 군사 잠재력이었습니다. 나토 내부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난제는 있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정식 회원국이 될 수 있을까? 나토의 회원국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 협력을 넘어서 다자간 군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적인 군사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다른 회원국들과의 집단 방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죠. 한국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기술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토 회원국이 되기에는 넘어야 할 여러 외교적, 전략적 과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그중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나토 내부에서 한국의 잠재력을 강조하며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될 가능성을 논의했을 때 한 동료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에 정식 가입하지 않고도 이미 나토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토와 한국의 관계는 정식 회원국과는 다른 형태였지만 실질적인 협력 수준에서는 이미 많은 회원국들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사이버 방어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북한과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을 통해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하며 글로벌 안보와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정식 회원국으로 나토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파트너십의 형태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선택과도 연결됩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안보를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토 정식 가입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토 내부에서 한국을 향한 기대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나토의 전략 기획자들은 한국이 가진 군사적, 기술적 자산이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나토는 미래 전쟁에서 뒤처질 수도 있다. 이런 논의는 점점 더 큰 공감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나토 정식 회원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 가진 기술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정복하려는 전쟁을 벌인 적이 없는 강대국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이를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나라. 저는 이런 한국의 철학이 나토와 완벽히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정식 회원국이 되지 않더라도 나토와의 파트너십이 충분히 강력하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관계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이 가진 평화를 지향하는 군사 강국으로서의 모델이 전 세계에 큰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토에서 세계 군사력 분석을 담당하는 사람이지만 한국을 다녀온 이후로는 군사력에 대한 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무기나 병력의 수를 넘어 그 강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치 너머의 가치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강력한 방위 체계와 독창적인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만났던 병사들의 눈빛과 한마디 한마디는 지금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군사력을 가졌지만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이 말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이 새로운 모델로 인정하고 한국의 군사적 철학과 접근 방식을 배울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진정한 힘이며 미래에도 그 위상이 더욱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의 본보기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온 프랑스 여대생이 있습니다. 그 여대생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멜리 듀부아입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22살 여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프랑스 혁명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웠던 선조들의 이야기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죠. 대학에 입학한 후 제 시야는 더욱 넓어졌습니다. 유럽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세계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시아의 독립운동에 대한 수업 과제를 위해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책장을 넘기다 한국의 독립운동이란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치려 했지만 왠지 모를 끌림에 몇 페이지를 더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것 같았어요. 김구, 유관순, 안중근 이 이름들을 처음 접했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어요. 특히 유관순의 이야기는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보다 어린 나이에 그토록 큰 용기를 보였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나이였다면 저는 과연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더 알고 싶어 다른 책들도 찾아보았어요.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읽으면 읽을수록 그들의 삶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투쟁이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들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라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의지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가슴 벅찬 마음을 안고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눈에서 불타오르는 열정을 보셨는지 교수님께서는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찾아 읽었어요. 한국어로 된 자료들은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읽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했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특히 3.1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제 가슴은 뜨거워졌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그 규모, 그리고 비폭력 저항의 정신, 눈물이 났어요. 우리 프랑스 혁명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호기심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 왜 그들은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르본 대학 도서관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파리의 다른 도서관들을 찾아다녔어요. 국립도서관, 아시아문화원, 발이 닳도록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았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5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운 그들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무장투쟁, 평화시위, 외교활동 독립운동가들의 다양한 전략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게 놀라웠어요. 특히 임시정부의 활동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라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를 세우고 독립을 준비했다니.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프랑스는 그때 뭘 하고 있었을까? 왜 그들의 독립운동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알게 되면서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단순히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순간 역사를 보는 제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닌 세계사의 관점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3.1 운동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난 그 규모도 놀라웠지만 비폭력 저항이라는 방식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간디의 비폭력 운동보다 앞선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대단한 운동이 왜 세계에 더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한 학기가 지나 있었습니다. 제 책상은 한국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로 가득 찼어요. 친구들은 제가 한국 독립운동 전문가가 다 되었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도 교수님께 한국에 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은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역사는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다는 실감이 났어요. 첫 목적지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이곳을 걸으며 그들이 겪었을 고통과 굴하지 않은 의지를 상상해 보았어요. 좁은 간방과 고문 도구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정신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어요. 독립기념관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활한 부지에 자리 잡은 이 기념관은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특히 독립선언서 원본 앞에 서서 3.1운동 당시의 열기를 느낄 때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는 그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의거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글들을 읽으면서 그의 깊은 통찰력과 동양 평화에 대한 비전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의 유목위국헌신 군인 본분을 보며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봉길 의사기념관, 이육사 문학관, 한용운 시무장 등을 돌아보며 각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저는 진정한 용기와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정신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유적지들을 돌아보면서 책으로 배웠던 역사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 장소마다 담긴 이야기들이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생생한 나머지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제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특히 서울 탑골공원에 섰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3.1운동이 시작된 이곳에 서니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팔각정 앞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던 그 순간을 상상하니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눈을 감고 그날의 열기를 느끼려 노력했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제게 큰 충격과 동시에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책으로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현재의 우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이는 제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방문 중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도움으로 한국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들과의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더 깊고 학문적인 이해를 얻고자 했어요. 첫 번째로 만난 김영호 교수님은 독립운동의 국제적 연대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임시정부의 외교활동,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이 단순히 국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독립운동가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전략적 사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항일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려 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다음으로 만난 이지원 교수님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유관순 열사뿐만 아니라 덜 알려진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김마리아, 박차정 같은 분들도 주목할 만해요. 그들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중의 억압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에 헌신했죠.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독립운동의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과 그들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만난 박성수 교수님은 독립운동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 연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독립운동가들의 철학과 그것이 현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안창호의 실력 양성론, 김구의 민족주의, 이동휘의 사회주의 등 다양한 사상들이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었어요. 이런 사상들은 해방 후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라는 말씀을 들으며 저는 독립운동이 단순한 항일 투쟁을 넘어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적 준비 과정이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 만남들을 통해 저는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더욱 깊고 다양한 시각을 얻을 수 있었어요. 독립운동의 국제적 맥락, 여성의 역할, 사상적 배경 등 새로운 관점들을 접하면서 제 연구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교수님들께서 강조하신 현대적 해석의 중요성이었어요. 그들은 독립운동의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의 정신은 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 사회의 발전 동력이 되고 있죠. 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역사 연구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제게 큰 영감과 동기를 주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저는 교수님들께 앞으로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전했어요. 교수님들 역시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제 연구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한 후 저는 한국 독립운동의 의미를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이 단순히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소르본 대학 도서관에서 20세기 초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인도, 베트남, 알제리 등 다양한 국가들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한국 독립운동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 독립운동의 특별함과 동시에 보편성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주목했던 것은 독립운동가들 간의 국제적 연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김구 선생이 중국의 장제스와 협력했던 일이나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활동했던 사실 등은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적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독립운동이 단순히 한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의와 자유의 문제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이 당시의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한국의 독립이 어떻게 좌절되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큰 충격이자 교훈이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던 김규식의 활동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가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의지를 알리고자 노력했던 모습은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적 차원을 잘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끈질긴 노력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저는 한국 독립운동이 단순히 일본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반식민주의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게 큰 깨달음이었어요. 동시에 이런 국제적 연대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립을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구 과정에서 저는 우리 프랑스의 역할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라는 점, 그리고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제게 깊은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어요. 이는 마치 제 가슴을 찌르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어요. 이는 현재의 국제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국제적 의미를 깨달은 후, 저는 이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의 다양한 운동들과 독립운동 사이의 유사성을 발견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어요. 이 과정에서 저는 역사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주목한 것은 인권운동이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주장했던 민족의 자주권은 오늘날 보편적 인권 개념과 맞닿아 있었어요. 특히 유관순 열사와 같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현대 여성 인권운동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환경운동과의 연관성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국가상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는 오늘날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환경운동가들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비전이 얼마나 앞서 있었는지를 깨달았고 그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어요. 민주화 운동과의 유사성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독립운동의 정신이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느꼈고 그 불굴의 의지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글로벌 연대운동과의 연관성도 눈여겨보았습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회운동가들도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대하고 있었어요. 이는 제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이러한 유사성을 발견하면서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가치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투쟁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이는 우리에게 큰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시대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이는 제게 큰 부담이면서도 동시에 가슴 뛰는 도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한 것은 SNS를 통한 현대의 사회운동 방식이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이 신문이나 유인물을 통해 정보를 전파했다면 오늘날에는 SNS가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변화지만 그 본질은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역사의 연속성과 함께 변화의 중요성도 깨달았어요. 또한 평화적 저항의 중요성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1운동의 비폭력 정신이 오늘날 다양한 평화 시위에서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어요. 이는 공동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폭력 없이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러한 연구와 고민의 과정은 제게 역사학도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었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을 찾아내고 이를 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느꼈어요. 이제 저는 한국 독립운동 연구를 넘어
세계 각국의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을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유, 평등,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이 어떻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표현되었는지를 탐구하고자 해요.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그 정신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